백석이 50, 60대에게 들려주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의 맛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겨운 저녁을 먹던 그 시간을. 오늘날 우리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지만 그때 그 소박한 밥상의 따뜻함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웠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며 우리말의 정취를 시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바로 시인 백석입니다. 백석은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오산 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 학원 영어 사범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백석의 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초창기 시들은 가난하지만 정겨운 가족들의 모습, 소박한 음식,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백석의 대표적인 초기 시 중 하나인 국수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 고요히 고이는 것은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어느 먼 산 위에 바람이 자고 구름이 사는 날같이 고즈넉한 것이오니 아무리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아무리 변변찮은 음식을 먹고 사는 이라도 내게는 그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 산새처럼 들짐승처럼 그것을 늘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다. 백석의 시에는 국수, 메밀묵, 수수밥, 콩죽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나눈 사람들과의 정겨운 시간, 따뜻한 기억을 담은 것입니다. 또 다른 시 여운한 꼴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운한 꼴쪽은 살아도 꿩같이 살고 매같이 살고 개같이 살고 할미새같이 살아도 아무렴 어떠냐. 여운한 꼴쪽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백석은 그들의 삶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 풍경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이런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변찮은 반찬이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에야 깨닫게 됩니다. 백석은 평안도 사투리를 시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국수, 메밀묵, 수수밥, 여운한 꼴쪽. 이런 토박이 말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말을 빼앗으려 했던 시대, 백석은 시로서 우리말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정서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의 초기 시들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따뜻했고 소박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성했던 그 시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백석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934년 22살의 청년 백석은 조선일보 출판부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화려한 도시 생활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기생자야. 본명 김영한. 신문사에서 일하던 엘리트 청년과 기생이라는 신분의 여인.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야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 역시 백석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1936년 백석은 첫 시집 사슴을 발표합니다.
그 안에는 고향의 정취를 담은 시들과 함께 자야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시인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이 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가난하지만 순수한 사랑, 그리고 속세를 벗어나고픈 갈망이 모두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초기 시에서 보여준 소박한 일상의 아름다움은 이제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더 깊은 감정으로 확장됩니다. 국수 한 그릇을 나누던 정겨운 풍경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떠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변합니다. 이제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음미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응 운다. 가난과 사랑. 이 시를 처음 읽으면 많은 분들이 나타샤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십니다. 나타샤는 러시아식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백석이 사랑했던 자야, 김영한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러시아 이름을 쓴 것은 당시 모더니즘 문학의 영향도 있었고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함이었죠. 첫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여기서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의 대비가 눈에 띕니다. 백석은 자신을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이, 사회적 제약,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 모든 것이 가난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은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감정, 그리움, 애틋함이 눈발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홀로 술잔을 기울였던 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장면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 헤어져야 했던 사람, 혹은 이루지 못한 꿈들을 떠올리며 혼자 조용히 술 한 잔 기울이는 그 외로운 시간 말입니다. 백석은 그 외로움 속에서 환상을 꿈꿉니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여기서 흰 당나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 시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당나귀는 예로부터 순박하고 우직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말처럼 화려하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동물이죠. 그런데 백석은 흰 당나귀라고 했습니다. 흰색은 순수함,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오직 사랑만으로 충만한 세계. 그곳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출출이는 부엉이를 뜻하는 평안도 방언입니다. 마가리는 산골의 작은 오두막을 의미하죠. 백석은 평안도 사투리를 시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 방언을 쓴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말을 빼앗으려 했던 시대, 백석은 시로서 우리말을 지켜낸 것입니다. 출출이, 마가리, 푹푹 같은 우리말의 아름다운 의성어와 토박이 말들을 시 속에 살려냈습니다. 시의 중간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며 그리워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니 올리 없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고조곤이는 조용히, 나지막하게라는 뜻의 평안도 방언입니다. 나타샤가 물리적으로는 옆에 없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다는 확신입니다. 비록 지금 옆에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지만 문득문득 생각나서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석이 말하는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이 시에서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이 구절은 백석의 저항 정신을 보여줍니다. 산골로 간다는 것, 세상과 등진다는 것. 이것을 패배나 도피로 보는 시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에 빠져서 세상을 등지는구나. 출세를 포기하는구나.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구나. 하지만 백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고. 일제강점기라는 더러운 세상, 신분차별이라는 부조리한 세상, 진정한 사랑마저 허락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패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결혼, 자녀 교육, 노후 준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잊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백석은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만의 산골 마가리를 찾아가라고. 그것이 실제 장소일 수도 마음의 안식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응 운다. 여기서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라는 확신에 찬 표현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라며 일방적인 그리움이었는데 이제는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라며 상호적인 사랑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 당나귀마저 오늘 밤이 좋아서 응응 운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자연마저 그 사랑을 축복하는 순간이죠. 응응 운다는 표현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나귀가 우는 소리를 응응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울음, 축복의 울음입니다. 백석과 자야의 실제 이야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시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백석과 자야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압력, 가족의 반대, 그리고 시대의 제약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석의 가족들은 기생과의 결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반 집안에서 기생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해방 이후 백석의 행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996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말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 자야 김영아는 남한에 남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생에서 벗어나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백석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영아는 말년에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해 서울 성북동에 길상사라는 절을 세운 것입니다. 길상사는 원래 김영안이 운영하던 고급 요정 대원각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녀는 이 땅과 건물 모두를 법정 스님께 시주했고 이곳은 아름다운 사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길상사 마당에는 백석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김영안 여사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시였기 때문입니다. 김영안 여사는 1999년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백석 선생과 함께 있던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결국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백석은 북쪽에서, 김영아는 남쪽에서 각각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를 통해, 길상사를 통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상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백석의 시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각자의 나타샤를 떠올립니다. 각자의 흰 당나귀를 떠올립니다. 50, 60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백석의 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백석에게 가난은 물질적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당당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50대,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큰 집, 좋은 차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가슴속에 간직한 그리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닐까요? 백석은 가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알았고 그것을 시로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석은 20대에 이 시를 썼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쌓인 지금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백석과 자야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로, 절로, 기억으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가슴속에 나타샤 한 명쯤은 품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첫사랑일 수도,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잃어버린 고향일 수도,
혹은 먼저 떠나간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고 더 많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넷째, 삶의 본질은 단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리에 살자. 산골의 작은 오두막.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 단순하게, 소박하게, 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백석이 꿈꾼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삶을 단순하게 만들 때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산골 마가리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시골에 가서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백석의 다른 시들을 보면 국수, 여운한 꼴쪽, 모닥불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모두 소박하고 일상적인 소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거창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모닥불 앞에서의 담소, 사랑하는 사람과의 조용한 시간.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당부하는 말. 여러분, 오늘 밤도 어디선가 눈이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내리는 눈은 무엇을 덮어주고 있나요? 지난 시절의 아픔일까요? 이루지 못한 꿈일까요? 아니면 그리운 사람의 얼굴일까요? 백석은 말합니다. 눈이 푹푹 내리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고.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느껴질 때, 복잡한 일상에 지쳤을 때, 누군가 그립고 외로울 때 백석의 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만의 나타샤를 생각하며 한 잔의 술을 드셔도 좋고 당신만의 흰 당나귀를 타고 마음의 산골로 떠나도 좋습니다. 백석은 비록 100년 전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시는 시대를 초월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나타샤가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흰 당나귀를 타고 평화로운 산골 마가리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기리며